시작할까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경제 관련 윤리사상의 변화라 그래가지고, 어, 아담 스미스가 출연할 때까지 이 윤리사상, 특히 이제 경제와 관련된 윤리사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사회가 바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설계자라고 볼 수 있는 아담 스미스가 출연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사상의 변화가 이제 있었다는 그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경제 사상에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이제 내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어떤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본성이 이타적이냐, 아니면 이기적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본질이 이성이냐, 감정이냐. 이것에 대한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이제 인간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가가 여기서 이제 연역이 돼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경제 법칙을 도출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이 어떤 경제 현상에 대해서 윤리적인 판단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에, 예를 들면은 어떤 현상을 두고 그게 좋으냐 나쁘냐, 혹은 또 어떤 행동을 두고 그게 옳으냐 그러냐, 뭐 이런 판단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자본주의 사회이죠. 그리고 대략적인 설계를 말하자면 사상적인 설계를 한 사람이 바로 아담 스미스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미스의 경제 사상이 출현하기까지 대략 이제 경제 관련 그 윤리 사상이 2000년 이상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천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스미스 이후에 이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만은 또 그것의 어떤 결함이 또 드러나면서 자본주의는 계속 또 추정이 돼 왔습니다. 그러나 그 근간에는 여전히 이제 스미스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스미스 사상이 출현할 때까지의 추이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뒤에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우선의 자본주의 스미스가 설계한 자본주의 사상의 장단점을 간단히 보면은 이 장점은 이제 경제 성장이죠. 이 서구 자본주의 선진국을 보면은 가장 이제 어, 그 고소득국이죠. 선진부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가장 잘 달성한 나라들이죠. 그리고 이 나라들을 보면은 빈곤이 많이 에, 한 2, 300년 전보다 빈곤이 엄청나게 줄은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 질병이나 전염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돼서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정말 무지했던 사람들이 높은 교육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을 보면은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돼가는 거, 또 물질 만능이 돼가는 거, 또 신앙을 벗어나려고 하는 탈신앙, 이런 현상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걸 물질적인 측면의 복지는 많이 향상이 됐는데 과연 정신적인 영혼의 면에서 풍요로운가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반성할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은 육체도 있고 정신도 있기 때문에 이 양측면이 다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단점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인 어떤 경제 윤리를 어, 다시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대를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경제 윤리 사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를 먼저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매우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이 욕심을 줄이고 또 사치를 배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의 말 가운데 욕망이 적은 자는 신에 아주 근접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행복 그 방정식에서 행복은 흔히 우리가 부를 욕망으로 나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부를 증대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부를 증대시키기는 정말 어렵죠. 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걸 뺏어오는 거, 뭐, 이런 방식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 성장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부를, 뭐, 해서 행운을 얻어가지고 부를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권장하는 방법은 부를 증대시키는 게 아니고, 부모의 욕망을 최소화해라. 그러면 행복하게 된다. 이걸 이제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이고 외면적인 행복보다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혹은 지적인 행복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의 손잡을 되는 제자죠. 직접 제자는 아니고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플라톤은 경제에 대해서 그닥 얘기를 뭐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건너뛰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정의의 문제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정의를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 시정한다는 얘기는 뭐 교정한다는 거나 비슷한 얘기죠.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명예라든가 금전, 권력 이런 것들을 국민들 간에 나눌 때 그 사회에 기여한 공적에 비례해서 이걸 나누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분배적 정의는 비례적 정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기여에 비례해서 공덕에 비례해서 나눠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의는 이제 시정적 정의인데 이 시정적 정의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거래 이제 이렇게 이제 물건과 물건을 이제 교환할 때 그 거래에서 어, 교환되는 물품의 가치가 같아야 된다. 즉 등가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어, 상업적 정의라 그러기도 하고 교환적 정의라 그러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만큼 배상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형사적인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민사적인 피해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피해액에 준하는 만큼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교정적 정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똑같은 양만큼 이렇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흔히 또 평균적 정의다라고 뭐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환적 정의에서 어떤 비율의 교환이 정의로운가? 이게 이제 서로 교환되는 물품이 이게 균등해야 된다. 예를 들면 살 두 대와 신발 한 켤레가 교환된다면 그 둘이 균등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균등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혹은 등가 교환이라고 하면은 등가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살 두 대와 신발 한 켤레에 투입된 노동이 같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살 두 대의 가격과 신발 한 켤레의 가격이 같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등가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논의가 중세까지 이어졌는데 중세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공정가격론이라는 그런 이론으로 연결이 됩니다. 텔레스는 교환적 정의론이라 그랬는데 아퀴나스는 공정가격론이다라고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봤느냐? 두 종류의 물품이 교환된다고 할 때 가정 간에 뭐 하우스홀드라고 할 수도 있고 패밀리 간에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합시다. 이제 서로 이제 남는 거를 에, 이제 교환해서 쓰는 거죠. 이 교환은 상방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교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전문 상인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돼가지고 상업적 거래를 한다면은 즉 이거는 이제 상인이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거래가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너무 이윤 추구 혹은 탐욕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상업적 거래는 선한 생활 혹은 훌륭한 생활을 소홀히 하게 만든다. 라는 점이 하나 있고 또 거래 대상자로부터 이득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 상인의 이익은 그 상대방의 손해로 귀결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때는 이 거래를 하면은 거래 상방이 모두 이익을 얻는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누가 이익을 보면은 상대방은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상인이 이익을 보면은 상인과 거래하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라고 봤기 때문에 상업적 거래를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금업도 이게 좀 비난을 했어요. 대금업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말하면 금융이죠. 그 대금업을 비난하는 근거가 좀 요즘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조금 말이 안 돼요. 왜냐? 돈은 어, 교환을 위한 것이다.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 그러죠. 그 교환을 위한 것으로 그런 목적으로 등장했는데 이게 축적을 위한 용도로 돈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돈이 생기면 그거는 다른 물건을 사는 데 지출돼야지 돈을 가지고 새끼를 치는 거
이거는 돈의 원래의 용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금업은 자연스럽지가 못하다. 예, 그러니까 대금업 이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좀 뭐 이상한 근거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유재산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유재산에 더 큰 흥미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공유재산이 생기면은 이게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니까 그냥 뭐 함부로 써버린다든가 아니면 서로 차지하려고 한다든가 이 갈등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관심도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사유재산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이 지배계급은 사유재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유재산이 있으면은 탐욕스러워지니까 예, 국가의 그 리더들은 사유재산이 없어야 된다. 전부 공유를 해야 되고 심지어 와이프와 자식도 공유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했는 사람인데 이걸 이제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을 한 거죠. 지배계급도 사유가 낮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어, 소유는 사유로 하되 사용을 할 때는 좀 관용적이어야 된다. 필요할 때는 좀 없는 사람에게는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허용하기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이스라엘 가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더 앞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구약 성경이 기록된 연대가 좀 후기라고 보면은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경제 사상을 보면은 첫째의 특징이 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죠. 에덴 동산이 풍요로웠다든가 족장들이 아주 부유했다든가 또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면은 부를 주겠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긍정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후기로 갈수록 부의 위험성도 경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하소서 뭐 이런 어, 아굴의 기도인가요? 뭐 그런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가난의 그러니까 부를 긍정하니까 가난의 고통도 아주 이제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가난은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경제 문제는 바로 가난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몇 중으로 이렇게 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연도 있고요. 또 이삭죽기 우리 뭐 추수를 할 때 이걸 몽땅 추수하지 말고 군데군데 이렇게 구석에는 남겨둬라. 또 이자를 받지 마라. 또 뭐 안식년이나 희년 때는 또 불태를 상담해라. 또 11조 중에 일부는 또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런 제도로도 안 되면은 또 이렇게 자선을 베풀어라. 개인적 자선도 또 강조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난의 고통을 경감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사유재산제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토지를 분배할 때 사유로 분배를 했죠. 그리고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사유재산이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그리고 흰년 제도에서 토지 임대차 거래를 허용을 했는데 이 흰년 때까지 토지를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어, 그래서 이거는 사유재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동을 또 긍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일하는 존재로 창조됐죠. 에덴 동산에서 벌써 일하는 존재가 되고 있고, 하나님 자신도 일하는 분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소비에서 보면은 에덴에서 네 맘대로 따먹어라 라는 걸 보면은 자유로운 소비가 허용돼 있고, 또 소비로부터 얻는 어, 즐거움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등의 그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면은 지배층의 사치와 방탕 이런 걸 또 질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비를 긍정하되 어떤 절제가 필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약에 오게 되면은 부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부정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고 부자에게는 화가 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근본이다. 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영적으로 되고 있고, 그러나 금욕은 아니고 절제를 강조하고 있죠. 세례요한의 금욕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분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하는 소비는 긍정적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노동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바울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아주 현실이죠. 먹고 살려면은 생산을 해야 되죠. 생산을 하려면은 일을 해야 되죠.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보면 이게 이 철없는 인문학자들 보면은 이 대학이 무슨 진리를 탐구하는 데지 거기서 뭘 직업을 구하는데 그렇게 중점을 뒀어야 되겠는가? 어, 이 굶더라도 진리를 탐구해야지. 뭐 이런 식의 그 철없는 얘기를 하는 인문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참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자기가 생산을 안 하면은 결국은 남에게서 빌어먹든지 아니면은 훔쳐먹든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자기의 먹는 거는 자기가 생산해야 된다는 게 우리 모든 사람의 현실이라는 거 인정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 현실을 인정해서 노동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대 교부들의 경제사상. 여러 교부들 중에 아구스티누스를 보면은 실정법상으로 자유제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서 보면은 공유가 맞지 않는가라고 막 얘기를 했는 거죠. 그런데 교부들을 보면은 대부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준 후에 성직자가 되거나 수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이나 혹은 또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그 자발적인 공유,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교부들이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세로 내려가 보면은요, 중세에는 이제 아퀴나스가 대표적인데, 그 스페인이 이제 한 700년경부터 1492년까지 이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정복이 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스페인이 이제 그 이슬람을 몰아내는 그 과정에서 1085년에 톨레도를 탈환을 했다 그래요. 이 톨레도가 원래 그 스페인의 옛날 수도였다고 하는데 이 톨레도가 탈환됨으로 해서 톨레도 도서관에 이 아리스토텔레스 저서가 아랍인들에 의해서 많이 그 번역이 돼가지고 톨레도 도서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가 서유럽에 전파된 계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1453년에 그 비잔틴 제국이 망하고 나서 이제 대거 더 많이 에, 이 책이 서방으로 이제 넘겨집니다만 그 전에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서유럽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퀴나스의 사상은 흔히 기독교 신학에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접목한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교환적 정의론이 이걸 이어받아가지고 그 아퀴나스는 공정가격론이라고 해서 이거를 더 이제 연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대전 속에 공정가격론이 이제 어, 전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공정가격이라는 게 과연 뭐냐? 예, 비용을 말하느냐? 아니면은 효용을 말하느냐? 아니면은 수요 공급을 말하느냐? 뭐 여러 가지 학설로 이 공정 가격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퀴나스는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사상을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퀴나스 이외에 이 중세에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주장되던 게 이자금지, 이자금지 사상은 구약에도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나타났죠. 이게 이제 그대로 계승이 돼가지고 고리대금업, 고리대금업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융업이죠. 이거를 이제 금지시켜라 하는 것이고 또 상업도 마찬가지예요. 상업도 금지시켜라.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걸 금지하라 그랬고 또 기독교도 이걸 탐욕스럽다 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를 막 추구하는 것은 악덕이다. 이제 그 당시에는 금융업자나 고리대금업자나 상인들은 죽다 말자 지옥으로 직행을 한다라고 이제 봤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교황청부터 이, 이 빚에 허덕이면서 돈을 많이 빌려요. 또 이렇게 유대인들이나 뭐 아니면 메디치 가문이나 이런 이제 예? 금융업자들로부터 많이 빌립니다. 현실이. 그리고 이제 상업이 또 많이 또 발전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교리상으로는 이게 금지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이 금융이나 상업이 점점 확산이 돼 나가니까 굉장히 좀 애매한 처지에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퀴나스도 점점 이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미.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히 정당화된 게 나중에 가서 칼빈에 의해서 완전히 정당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4절에는 종교개혁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루터를 보면은, 루터는 수도덕이고 명상적인 삶을 우위에 두던 그런 중세적 사고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삶이 오히려 이웃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는 거다. 일을 통해서 신을 섬길 수가 있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소명론이 나오죠. 직업이 소명이다. 그리고 모든 소명은 어, 차이가 없다. 동일한 영적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이제 루터는 상업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 있어서는 어, 여전히 중세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를 축적하는 것은 죄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직업을 바꾸지 마라. 이게 부모의 직업을 대대로 이제 이어받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중세적인 거죠. 그러나 이제 칼빈은 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근대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유재산제를 긍정하는데요. 어, 칼빈은 빈곤층에게 나누어야 하지만 초대 교회 교부들처럼 모두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모두 나눠버리면은 그 다음에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줄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나눔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과 대부업의 가치를 인정을 했습니다. 아, 이 중세까지만 해도 상업은 에, 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 착취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나 사실은 상업이라는 게 하는 게 상인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우리가 바로 소비자는 중간 상인이 없으면은 저 멀리 생산자에게까지 가야 되겠죠. 거기 가서 우리가 사가봐야 되죠. 그러면은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왔다 왔다 교통비 시간 이런 걸 생각하면은 상인이 우리한테 생산자에게도 큰 기여를 하고 소비자에게도 큰 기여를 합니다. 이렇게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분업을 더 발전시킴으로써 생산성을 아주 향상시키는 그런 기여를 하는데 이 중세 때는 이걸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상인은 이 착취하는 사람이다. 예,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못 봤습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까지의 금융은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빌리는 그런 경우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이때만 하더라도 투자를 위한 금융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이 생산적 금융이죠. 생산적 금융을 하게 되면은 에, 이윤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윤의 일부를 이자로 받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게 에, 바로 칼빈의 생각이죠. 그래서 상인과 이 금융업자도 어, 죽어서 바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이웃 사랑의 실천 기회다. 직업의 헌신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다. 아, 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직업 소명설은 칼빈은 루터를 거의 수용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가장 유리한 직업을 찾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 점은 루터와 차이가 있습니다. 루터는 그냥 주어진 직업, 아버지의 직업 그대로 이어받는 게 당연하다고 봤는데 아니다. 칼빈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아라 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칼빈의 예정설, 아,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이중예정설, 누구는 구원받기로 하고 누구는 저주받기로 이미 예정돼 있다. 근데 이제 이 칼빈 뭐 이거 개혁교회 지역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딜레마에 고민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가 과연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느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칼빈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불확실하면은 차선책이 뭐냐면은 직업적 성공이 막 그 부차적인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제 확실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금년 성취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내가 어,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다고 하는 어떤 확신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명과 절제로 이윤을 추구하고 그걸 또 재투자해서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초기에 이들 프로테스탄트 이제 상공업자들은 이윤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윤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자신이 이제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찾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의무로서 이윤을 추구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한 300년 후에 막스 베버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를 뭐라고 봤느냐니까 직업, 노동을 중시하고 근면 성실, 전략을 해서 이제 직업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도는 하나님을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태도를 뭐라고 불렀냐니까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불렀어요. 자본주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 그 이전에는 합리적인 이윤 추구라는 태도가 없었어요. 합리적인 이윤 추구는 그 이전에 뭐하고 좀 대비가 되느냐 하면은 그 이전에는 그냥 어, 한 방으로 인생 한 방이다 해가지고 아주 투기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태도가 강했는데 이 개신교도들은 그게 아니고 꾸준하게 일생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태도를 갖게 됐다. 이것을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해서 이 자본주의 정신이 개신교도들에게 생겼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했다라고 어,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에, 그리고 이제 막스 베버는 그 여러 세계의 그 다른 주요 종교들을 또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개신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월한 점이 네 가지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게 뭔가니까 능동성, 합리성, 금욕성, 현세성 요 네 가지가 개신교가 현세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가서 막스 베버의 주장에 대해서는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어, 나타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경제 사상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이 자유주의가 나타나면서 이제 그 출발점이 이제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의 특징은 바로 합리주의죠. 합리주의가 반교회적으로 또 반군주적으로 그런 성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상가들 홉스, 로커, 둘 다 이제 사회계약론자들이죠. 홉스는 철저한 그 왕권, 왕권을 어, 정당화하는 그런 이제 사상을 전개했고, 로크는 반대로 자유민주주의 정치 철학이죠. 천부적 자연권, 어, 인간에게는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천부적 자연권이 있다. 이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 로크의 사상은 정말 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마운 사상이죠. 이 로크의 사상이 바로 미국으로 흘러가서 미국의 이 민주주의 정부가 이제 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계몽주의는 흔히 세 가지 특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이성 중심, 이성 중심이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고, 또 현세적 낙관론입니다. 중세에서는 현세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정도로 열악했기 때문에 주로 내세에서 행복을 추구를 했죠. 반면에 계몽주의는 현세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계몽주의가 스코틀랜드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좀 독특해요. 왜 그러냐니까 다른 프랑스나 또 다른 이제 잉글랜드의 계몽주의, 독일의 계몽주의하고는 달리 주로 도덕 철학적입니다. 즉 윤리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그 당시까지의 도덕 철학은 즉 이 윤리의 기준, 도덕의 기준은 뭐였느냐 하면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인간이 어, 준거하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다. 이걸 흔히 신명론이라 그러죠. 그런데 신명론이 아닌 도덕 이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등장할 수 하게 된 배경은 뭐겠습니까? 바로 계몽주의라는 거죠. 아, 하나님의 어떤 계명이 아닌 인간 스스로가 이제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한 것인데, 여기 이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시작 출발점이 누구냐니까 바로 허치슨이라는 사람이에요. 프란시스 허치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글라스고 대학에 에, 이 대학을 졸업한 목사이자 또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휴음이 이제 영향을 받아요. 휴음은 완전히 이제 무신론자죠. 무신론자고 그리고 휴음하고 또 절친인 사람이 이제 아담 스미스인데, 스미스는 허치슨의 제자이고요. 휴음과 허치슨은 친구인데 나이 차이는 꽤 나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또 휴음과 스미스도 아주 절친의 사이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 스코틀랜드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 사람이 세 사람의 사상이 나중에는 뭐로 연결되는 거 아니까
벤담의 공리주의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허치슨의 도덕 철학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샤프스베리라는 사람의 도덕 강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를 수용을 해요. 이게 뭔가 하니까 인간에게는 도덕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왜 그 뭐 시각은 딱 보면은 그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뭘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도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덕도 딱 보면은 이게 옳고 그른 거, 선악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한다는 얘기냐라고 하면은 이 행동이나 사건을 보면은 관찰자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쁨을 주는 것은 선이고 고통을 주는 건 악이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아주 자비로운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B에게 기쁨을 주는 행동이 되겠죠. 그런데 그걸 보는 관찰자도 그걸 보면 흐뭇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A라는 사람이 선행을 했구나라는 걸 즉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벤담의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이 바로 허치슨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허치슨은 공익을 추구하면 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촉진시키는 길이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선을 추구하면은 그게 의도하지 않게 자기 이익으로 되돌아오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스미스하고는 정반대죠. 스미스는 어, 자기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면은 의도하지 않게 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했는데 허치슨은 반대 얘기를 했어요. 아, 타인의 이익, 어, 공익을 추구해라. 그러면은 너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허치슨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비,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두 성향이 모두 있다라고 하면서 둘이 싸워가지고 더 강한 방향으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뒤에 사람들 보면은 홉스라든가 맨데빌 이 사람들은 인간에게는 답이 있다.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허치슨은 사익 추구와 공익 추구의 관계에 대해서 공익 추구가 사익을 초래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익을 추구해라. 그러면 나한테 장기적으로 이익이 돼서 돌아온다. 전혀 불안할 필요 없이 공익을 추구해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익을 추구하는 게 공익을 초래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사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죄의식을 가질 필요 없다. 그런 경우는 허용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허치슨의 사상이 에, 스미스로 내려가는데 중간 다리를 한 사람이 휴엄이거든요. 휴엄도 역시 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출신인데 스미스와는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이제 휴엄의 인간 본성론은 허치슨의 자비 본성론을 부정을 해요. 그리고 인간의 행동의 원인은 감정이 훨씬 우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성은 감정의 노예에 불과하다. 저 위에 이, 소크라테스라든가 뭐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은 이성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감정은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구하는 그런 이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 관대함이 있긴 해도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관대한데 먼 사람한테는 별로 관대 안 하다. 공감도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인간이 어떻게 공정한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에, 이제 도덕 감정이 에, 있기는 한데요. 에, 어떤 A라는 사람의 행동이나 인격을 보고 쾌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 아주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평소에 잘해줬다든가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불공평하게 내가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도덕 감정이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공정한 도덕 감정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제3자적인 위치에 나를 위치 지어 가지고 A라는 사람의 행동이나 그 인격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어떤 상상적인 거죠. 내가 제3자의 입장에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느낄까를 판단을 해서 그걸로 공정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휴메라는 사람이 스미스에게 큰 영향을 줬어요. 도덕 감정이라는 용어, 공감이라는 용어, 공평한 관찰자라는 용어, 요게 휴메의 얘기인데 이게 그대로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중간에 한 사람의 괴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맨더빌이라는 사람인데 이 맨더빌은 상당히 스미스에게 또 영향을 줬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기도 한데요. 어, 이 의사면서 철학과 정치 경제학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사람의 책이 꿀벌의 우화라는 건데 부제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개인의 악덕이 사회 이익을 초래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이 굉장히 부도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책이 다 불살라지고 아주 격렬한 그런 소용돌이가 일어났어요. 그 내용이 뭐냐? 개인의 악덕이 사회 이익을 초래한다. 미덕은 오히려 생산이나 고용, 소득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본래 이기적이다. 예?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위선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사기나 자치 오만 이런 악덕이 어떻게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오는가라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번영이 되면은 인구가 집중이 되고 더욱더 시장이 확대되면서 성장되지만 이게 7번에 나온 대로 주피터, 그 맨더빌이라든가 아담 스미스는 신이라는 말을 안 써요. 주피터라는 말을 써요. 이 로마의 출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교적인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주피터가 갑자기 모두를 정직하게 하면은 오히려 그 결과는 예, 번영이 아니라 오히려 쇠망으로 가게 된다. 막 이런 이제 주장을 펴는 게 맨더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의 영향은요, 좀 적지 않게 있기는 해요. 어떤 점에서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거, 이게 이제 스미스나 고전파나 신고전파에게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경제학은 물론 맨더빌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홉스라든가 휴엄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좀 성악설에 가깝습니다. 에, 악덕이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스미스는 비슷하긴 하지만 좀 이제 비판을 해요. 뭐냐면은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어, 맨더빌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은 스미스는 악덕을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악덕 자체가 뭐 이게 사회적인 공익을 가져온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익을 추구하면은 의도하지 않는 공공선을 가져온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각자 사익을 추구할 때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스미스는 맨더비를 좀 투정을 해요. 투정을 하고 사기나 사치 이거를 비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스미스는 맨더빌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개성을 하기는 하지만 악덕까지를 개성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스미스인데요. 스미스는 이제 역시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허치슨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예, 이제 글라스고 대학을 졸업하고 있다가 글라스고 대학의 교수로 가서 13년간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759년에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먼저 써가지고 대성공을 거뒀고 철학자로서 명성을 누렸습니다. 이제 교수직을 차임하고 귀공자의 가정교사로서 유럽 대륙을 어, 여행을 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한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 그 데리고 간 아이 중에 하나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귀국을 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 10년 정도 쓴 게 바로 국부론이 되겠습니다. 이 국부론도 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1790년에 사망했는데, 그러면 먼저 경제학자에 앞서서 이 도덕 철학자였기 때문에 이 도덕 철학자로서 두 가지의 주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도덕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하고, 그렇다면은 무엇이 덕인가, 이 두 개의 커다란 문제를 어, 설명을 하는데요.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은 바로 도덕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허치슨은 도덕 감각이라 그랬고 휴먼 도덕 감정이라 그랬죠. 근데 스미스는 휴메의 용어를 이어받아서 도덕 감정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이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스미스의 인간 본성과는, 허치슨은 인간에게는 이 선악 두 개가 다 있다 그랬죠. 자비도 있다 그랬는데 휴메에 가깝게 자비애가 더 지배적이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있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인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휴메의 영향으로 이 공감의 원리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하게 됩니다. 즉, 인간에게는 타인의 기쁨이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상적으로 타인이 처한 상황에 내가 상상적으로 처해봄으로써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나도 같이 느낄 수 있다. 이게 공감인데요. 그런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스미스는 어떻게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봤을까요? 즉, 가상적으로 타인의 입장에 자신을 놓아봅니다. 그러면은 그의 감정과 행동에 공감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승인하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굉장히 막 갑자기 경로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 저 사람이 정말 올바로 행동을 한 건가?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을 사사치 알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고 내가 그라도 이렇게 노를 바랄 수밖에 없겠다라고
공감이 된다면은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거죠. 그걸 스미스는 적정성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적정성의 원리. 그런데 이제 A라는 사람의 행동을 내가 바깥에서 판단할 때도 이런 이제 우리가 공감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의 행동을 판단할 때도 역시 나는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 하면은 나와 관계없는 공정한 관찰자, 공정한 어떤 제3자 입장에 나를 두고 본다는 거죠. 내가 제3자라면은 나의 지금의 행동이나 나의 감정을 공감해 줄까? 이렇게 이제 상상적으로 내가 공정한 관찰자의 입장에 한번 써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공감해 준다면 내 행동은 이게 올바르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인의 공감을 희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타인의 늘 타인의 눈을 의식하게 된다. 이 타인의 눈이 바로 내면화된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양심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 입장에 나를 두고 나를 바라봄으로써 나는 이기적인 어떤 욕심에 지나치게 휘둘르지 않고 어떤 양심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 내면화된 양심이 사실은 나중에 가게 되면은 프로이트의 초자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나의 욕망과 어, 공정한 관찰자의 눈이라고 하는 그 양자 사이에서 이렇게 대결이 이루어지다가 욕망이 만약에 더 강하다면 욕망을 따르겠고 반면에 내 공정한 관찰자의 눈을 의식하는 게 더 강하다면은 나는 양심을 따르겠죠. 그런데 스미스는 인간에게는 이 공감 능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욕망을 좀 누르고 이렇게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공정한 관찰자를 의식하는 삶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이제 스미스는 덕이라고 불렀어요. 이걸 이제 탁월하고 칭찬받을 만한 성품을 덕이라고 본 거죠. 그러면 이 스미스가 얘기한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신중이 있어요. 신중. 이거는 뭐냐면은 자신의 행복이 달린 건강, 재산, 지위, 명성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사숙고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판단해가 자기를 괴롭히거나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행동 안 하는 거죠. 사려가 깊은 거를 스미스는 신중하다고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특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의가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타인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 걸 말합니다. 타인의 신체, 재산, 명예, 이거 해치지 않는 거. 이게 정의인데요. 정의는 사회가 존속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아, 필수적인 덕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사회의 기둥이라고 봤어요. 사회의 기둥. 그런데 이 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은 국가가 이제 개입할 필요가 있게 된다라고 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비입니다. 자비. 이거는 타인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승진시키는 거. 이게 최고의 덕입니다. 기독교에서도 강조하고 허치선도 물론 강조했고 또 모든 고등 종교도 강조하죠. 부모의 사랑도 여기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스미스는
인간에게는 자비가 있긴 해요. 그러나 이게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면은 벌써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 얘기를 했어요. 도덕 감정론에서 진정한 기쁨은 부가 아니라, 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비로운 감정에서 얻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인에 대해서 에, 자비의 감정을 가지고, 즉 사랑할 때 인간의 진정한 기쁨이 얻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비는 이게 강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절로 흘러나와야 되지 강요된다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강요되지 않고 권장될 뿐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제, 이 격정을 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격정이라고 하는 거는 욕망이라든가 아니면은 공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감정이 좀 억제가 안 되면 위에서 얘기하는 덕을 실행할 수가 없다라고 봐서 자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네 가지가 중요한 덕이다라고 봤습니다. 에,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즉 부에 대한 뭐 이게 이제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인간에게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게 아주 강하다는 거죠. 그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부에 대한 추구도 아주 강한 그런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게 너무 강해서 타인을 해칠 우려가 좀 있어요. 에, 그러나 이 강력한 동기를 잘 활용을 한다면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세에는 이게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위화감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이 자기애와 부에 대한 어떤 추구를 완전히 억제를 해야 된다고 본 게 중세까지의 도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거 활용하자. 그러나 이게 지나치면 건 안 되니까 지나친 거는 정부가 나서서 좀 통제를 하자.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스미스는. 그러니까 에, 인간에게는 공평한 관찰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상당한 부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스미스는 이런 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이 스스로의 행동을 좀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욕망이 과도해져서 해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에, 정부가 경찰력으로 이거를 어, 억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만약에 인간이 그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면은 정말 타인을 해칠 우려가 엄청나게 많겠죠. 이래 된다면은 정부가 뭐 굉장한 그 경찰력을 가지고 사사건건 인간을 통제해야 되는 그런 통제 사회가 돼야 되겠지만 스미스가 봤을 때는 에, 상당한 부분 자율적으로 어, 정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라고 봤기 때문에 부분적인 어떤 경찰력만 있으면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자유시장 사회가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인데요.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회 전체 이익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예를 들었냐면은 자본을 봐라. 내버려 둬도 생산물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 산업에 투자하지 않느냐. 그 왜 그렇습니까? 자본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그 내가 어떤
부분에 투자하는 게 가장 나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바로 내 투자에 의해서 그 결과물이 가장 큰 가치를 지니는 산업에 내가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그게 나한테도 이익이고 사회 전체의 총생산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에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기구와 자유 경쟁에 의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가 세 군데 이제 나타나요. 맨 처음에는 이제 스미스가 천문학도 강의를 했습니다. 천문학의 역사에서 주피터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신적인 질서, 우주에 있어서의 신적인 질서, 이거를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덕 감정론에도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부유한 지주가 토지를 대부분 가지고 있지만 그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뭐 지주한테 다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한 그 소작농들도 결국은 그 땅에서 부유한 지주의 땅에서 나오는 생활 필수품을 나누어서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걸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이제 에, 국부론에서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에 어떤 아주 부분적인 뜻만 가지고 있는 거죠. 국부론에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은 의도하지 않는 공익이 나타나더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국부론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공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도 없고 자신이 공익에 얼마나 이바지하는지조차 모르는 이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이는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았던 결실도 얻게 된다. 결실이라는 게 바로 공익이죠. 이렇게 해서 국부론에서는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은 의도하지 않는 공익을 산출한다. 근데 여기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라는 전제 하에서 내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이익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해서 공익이 나타날 수 있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에, 자, 우리가 내가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데 내가 이제 내 이윤을 얻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신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훨씬 좋은 품질의 상품을 더 싸게 공급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 나에게 이윤이 많이 떨어진과 동시에 소비자들은 더 사고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기술 개발을 했지만 그 이익은 나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나누어 갖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뭐 이런 예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A학점을 받기 위해서 하겠지만 더 유능한 회사원, 유능한 의사가 돼서 그 소비자들에게도 훨씬 좋은 그런 품질 상품을 제공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 이게 바로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시장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냐 하면요. 만약에 시장이 없이 물물 교환에 혹은 자급자족에 자급자족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은 다 내가 생산하는 경우를 보면은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어떤 걸 더 좋은 걸 내가 만들어 냈 할지라도 그 이익은 내가 갖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갖는 건데 이렇게 분업이 이루어져서 시장이 되면은 이게 한국에 다 이익을 주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자본주의의 공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강점. 자본주의는 자유재선제와 시장 질서를 토대로 하고 사익 추구 욕구라는 강력한 유인을 활용을 해서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효율성 면에서는 어느 체제보다도 강점이죠. 그리고 그 이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자유의 확대,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사회적 자유를 또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을 초래함으로써 자본주의 초기에는 빈곤이 증가될 경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빈곤이 감소하고 어, 영양 실조나 질병 감소하고 수명이 늘어나고 교육 수준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들이 바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죠. 그러나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빈부격차, 주기적 경기 변동, 공해 환경 파괴 이런 문제들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됐죠. 소득 재분배 하게 됐고 경기 조절도 하게 되고 환경보호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뭐 문제가 완전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뭐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 도덕적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스미스가 받듯이 사익 추구 욕구를 인정을 했죠. 그런데 이게 지나친 탐욕, 개인주의, 또 물질 지상주의, 나아가서 막 스미스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사기나 횡령 이런 범죄까지도 나타나는 그리고 정신적, 영적, 도덕적 가치를 무시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본주의가 발전한 선진국일수록 온갖 무질서가 난무할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아닌 게 선진국일수록 또 기부나 봉사의 비율이 또 증가해요. 예. 사람들이 또 부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삶의 의미를 또 추구하는 경향이 또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날 선진국에서 보면은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영적인 걸 추구해요. 그러나 포멀한 그런 종교는 싫어하는 뭐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적인 어떤 대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느냐? 인간에게는 물질적 복지와 함께 정신적인 풍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다. 어, 어떤 신약적인 어, 덕성과 또 소크라테스의 덕성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소명으로 본 종교 개혁자들의 관점. 예, 이 직업이 소명이고 또 이게 바로 이웃을 섬기는 길이다라는 거죠. 또 나침 불평등이 시기 질투를 초래하고 또 한쪽의 빈곤을 초래하죠. 그래서 사회 혼란이 초래되고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자유와 함께 또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스미스가 말한 타인을 그렇다고 해서 스미스가 말한 타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사익 추구 이것까지 우리가 금지시켜 버리면 경제는 또 침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사익 추구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고
그러나 맨더빌의 악덕은 물론 우리가 배제해야 되겠죠. 어, 조금 이게 이제 시간이 오버했습니다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경청해 주셔서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유 해제하시고요. 어, 예. 예, 이제 공유 해제해도 됩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그러면은 좀 오늘 그 강의 들으시고 좀 이렇게 뭐 질문이나 또 좀 이렇게 의견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이런 선생님들이 뭐 한두 마디씩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최 선생님은 같이 이제 경작을 하셨기 때문에 좀 들어보시고 좀 어떤 또 코멘트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또 하시고 예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켜시고 예,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마치 학부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경제 윤리는 경제 플러스 윤리니까 철학적인, 사상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그래서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한눈에 이렇게 알기 쉽게 쭉,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들으면서 또 예전 생각도 나고, 정리를 하고 또 우리 기독교하고 접목되는 부분도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뭐 제가 달리 코멘트를 달 건 없고 역시 그 선배 학자께서 정리를 해 주시니까 아주 저는 아주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찮으십니다. 예 우리 김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김용신 선생님은 저요. 예예 그래. 저도 아주 재밌게 이제 들었는데, 뭐,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이고 하는 그거는 뭐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서 아주 뭐, 타당하고 싶고. 그런데 몇 가지 이제 거기에 해당 보니까, 복지국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독일이나, 프랑스, 특히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런 거. 복지국가일수록 복지국가를 이제 가도하게 한다는 뜻은 이제 세금을 많이 이제 올려서 이제 분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기독교가 거의 전멸해요. 그 이제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데는 스웨덴을 내가 살펴보니까 스웨덴이 1990 몇 년도 하면은 기독교로 등록한 게 80 몇 프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복지국가를 하려고 하는 데는 이제 그 세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스웨덴이. 군나라 밀달이 첫째, 복지국가를 하려면은 자본주의가 아주 발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소득세를 감세해가지고 경제가 발전해서 물적 토대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단일 문화권이 나야 된다. 그래야 공개가 다 돼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아주 건면해야 된다. 요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스웨덴은 된다 이거야. 그 당시에 군나리 밀리다리 할 때가 1932년도에 이제 그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가 이제 실제로는 이제 60년도 오면서 이제 쪽쪽 시작했는데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5% 정도 모스코 다시 말하면 무슬림이 약 그 퍼센테이지가 무슬림이 아마 그 20 몇 프로 꽤 된다 이러던데 모스크에 나가는 사람은 약 17만이고 이제 있는데 모스크에 나가는 사람 이제 그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이 모슬렘이 1.5%입니다. 근데 기독교도 1.5%예요. 그렇죠? 그리고 독일이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독일 한림은 이제 독일 한림은 이제 과학인권위원장하고 이제 한국에서 국제회의가 있어가지고 저하고 한
사흘 호텔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러셨는데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등록만 이야기하면 한 사람은 한 60%가 됩니다. 어? 기독교가 한 40% 된다. 한 40% 되고, 그 다음에 모슬렘이 뭐 한 10%인가 뭐 되는 거 하고, 가톨릭이 또 몇 프로 이래가지고 이제 돼 있던데, 점점, 그런데 이제 프랙티스 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교회 나가는 사람은 급격하게 줄어요. 다 줄어요. 그런데 왜 그러는가? 저는 이제 그게 아주 궁금해서, 이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 복지국가를 한다 할 때는 이제 유럽의 복지국가라 우리도 사회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데, 뭐 사회주의는 아닌, 사회주의라 부르는 이유는 이름이 이제 삼인당이거든요. 이게 이제 베른슈타인의 그걸 따라가서, 그죠? 민주적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어찌된 셈인지 기독교가 급격하게 줄는다 이거야. 그렇죠? 급격하게 줄어요. 그래서 그게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에는 철저한 무신론이 깔려 있었어. 왜냐하면 사회주의라는 사상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사회주의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을 때 마르크스의 이론을 토대한 것이 사회주의인데 그걸 민주적으로 하자. 하는 게 이제 사회민주주의거든요. 그럼 그게 유물론이거든. 그래서 거기 퍼지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그렇게 몰락하는가? 아니면 그 이유가 없어요. 아니면 이제 이런 건 있어. 지금 이제 딜레마 중에 하나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뭐를 못하느냐 하면은 마이너리티에 대해서는 나쁘다 말을 못해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모슬림에 의한 강간 사건이 많이 생기는데도 모슬림이 했다 이런 말을 못해요. 아시아인이 했다 막 이렇게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뒤 뭐가 있냐면 어릴 때 국민학교 이제 다닐 1학년 1, 2학년한테 성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남자에서 결혼하는 거다. 네 언제든지 성 바꿀 수 있다. 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니까 섹스의 이제 자유를 어릴 때부터 다 배우게 돼. 그래서 그러면 뭐 인간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었다. 그건 다 이제 신화적 요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언약의 공동체를 다 파괴시켰기 때문에 기독교가 몰락하는 건가. 그리고 독일이나 이런 데는 복지국가일수록 뭐냐면 교육은 국가가 다 장악해요. 스웨덴은 이제 홈스쿨이 없어요. 2010년대에 홈스쿨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전부 다 국가가 장악한다. 이제 그런 그 때문에 기독교가 주는 건가? 할 길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재일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한 물어보 질문입니다. 그 내가. 예, 그거는 뭐 또 따로 한번 우리가 나눠야 될 그런 주제 같고요. 우리 배수장님은 어땠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방대한 내용을 갖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해주셔서 여러 철학자들의 경제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들으면서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 반박한 그 학자의 글을 메모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 그거 잠깐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막스 베버가 제시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대체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그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보완되는 연구는 계속되어 왔다. 그중 영국의 기독교인 경제사학자 리처드 토니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먼저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자본주의 정신과 사업이 번창한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베버의 명제에 일정한 제동을 가한다. 둘째, 자본주의 정신이 유럽 전역에 확산되는데 프로테스탄트 윤리 외에도 마키아벨리를 비롯한 르네상스 시대 정치사상 그리고 사업가들과 경제학자들이 일으킨 투기 열풍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막스 베버가 주목하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막스 베버가 독자들이 17세기 청교도 상인계급의 윤리를 자칫 프로테스탄트 윤리 자체로 일반화할 수 있는 우려를 범했다고 평가한다. 토니는 오히려 교회가 당시 새롭게 대두되던 자본주의 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16세기 칼뱅주의 윤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 자본주의식 경제 활동에 참여한 17세기 영국 청교도 상인계급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해석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나 한국에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하는데 이 영국의 그 기독교 경제학자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자본주의 정신이 그 윤리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그런 쪽으로도 이야기하고 여하튼 그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중심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책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저도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은 이제 잘 몰랐지만은 이제 그런 그 비판이 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익히 알고 있었는데 뭐든지 어떤 이론이든지 거의 항상 그 비판적인 그런 입장은 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이야기할 거는 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인간이 이제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이제 경제하고 이제 정치 이게 제일 큰 하나의 그 주제가 되지 않겠나.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있죠. 있는데 이제 그 정치는 우리가 또 제껴 놓더라도 이제 경제 이 자체를 또 두고 생각할 때 이제 강의를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뒤에 이제 갈수록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내면성이라 해야 되겠나? 예, 이런 그 예를 들어서 그, 어, 그 스미스가 이야기한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도덕 감정론 이제 이런 것은 인간의 어떤 그 마음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지금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행동 경제학이라는 이제 그런 제목을 해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그게 많이 연구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를 모르고는 안 되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윤리적인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이 작동이 되는 데는 그 이론이 잘 작동이 되는 데는 그 어떤 평화로운 어떤 그런 상태 다른 어떤 정치적이나 어떤 다른 어떤 그 불안정한 어떤 그 요소가 없을 때 이 작동이 잘 되는데 지금같이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상황이 지금 어렵잖아요. 경쟁이 선포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지금 뭐 완전히 이제 곤두박질을 치듯이 막 이렇게 이제 돼가고 환율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그, 그 주식 그 뭡니까 그 주가랍니까? 이것도 뭐 자꾸 이제 그 내려가고 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게 참 이제 큰 이제 고민거리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그런 그 이야기들은 그런 그 외적인 요소가 별로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배가 이제 항해하는데 이제 아무 태풍이 없을 때 이게 순항하는데 만약에 태풍이 불고 뭐 이제 파도가 치고 이랬을 때는 이제 배가 이제 균형을 이제 갖춰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걸 이제 잘 균형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뭐 저는 잘 모르는데 배 밑에 그 이제 물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안정을 취하는 이제 이런 그 시스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이게 외부의 어떤 그런 이제 영향이 너무 크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전복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지금 이야기 이제 하신 거는 그런 외적인 요소는 뭐다 이제 빼버리고 그야말로 이제 그 이론적으로 이게 살펴봐 이제 보는데 이제 초창기에는 뭐
그 인간의 어떤 그 이제 그 정서라 해야 되겠나 어떤 감정이나 이성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이제 많이 생각하지 않는 이제 그런 건데 뒤에 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이제 고려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제학의 제일 큰 원칙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출발 이제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게 그 전제가 맞느냐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또 의문도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너무너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노동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집단들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또 그 자기들의 어떤 이해하고 이런 게 상충이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역동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참 경제가 이게 연구하기도 너무너무 어렵겠다는 이런 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그 경제 사상의 어떤 그 윤리적인 그런 측면 이런 게 이제 이제 합쳐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강의 들으면서 제일 그 이제 구약에 지난번에 뭐 이제 희년 이제 강의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복음의 공동성이라고는 김건주 교수가 쓴 책인데 아마 이게 한 6, 7년 전에 한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일정한 줄 알았는데 이제 최근에 그걸 읽으면서 거기에 보면은 결국은 그 구약에 나오는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가르침 있잖아요. 그 율법이라든지 이게 공공성을 지향하는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거기 책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이제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쭉 이제 풀어가는데 상당히 그 저한테는 새로운 그 인사이트를 많이 주고 도움이 많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윤석열이 뭐 이제 대통령의 어떤 이런 계엄령을 선포하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사익을 추구하느냐 공익을 추구하느냐 사실은 거기에 핵심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래 이제 설명하고 하지만 진짜 내 중심적으로 하느냐, 이제 진짜 우리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가 경제 이론을 또 생각할 때, 경제 사상을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뭐라겠노, 이게 표현을 잘 못하겠네. 어떤 그 잣대가 된다 해야 되겠나? 어떤 기준이 된다 해야 되겠나? 이런 그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가 이제 중간중간 나왔는데 그런 갖다가 집중적으로 좀 이게 다루고 하는 이제 그런 뭐랄까 학파라든지 그런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런 어떤 부류가 있는지 좀 근데 궁금했어요. 내 자본주의 아담 스미스의 그 주장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제대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으려면은 구성원들이 그 공감 능력이 상당한 정도가 돼 음, 가지고 음, 음. 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할 경찰력은 보조적이고 예, 예. 아까 얘기 자- 자율적으로 질서가 유지가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이 자본주의 사회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모든 사람이 기회 있는 대로 다 그냥 이 상대방을 해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달라들면은 이 자본주의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도덕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 그, 제가 네, 좀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제 정치 경제학자하고 아주 이거 토론을 좀 아주 장시간에 오랫동안 했어요. 그 카톡으로.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학은 과학입니다. 알겠어요? 과학이기 때문에 인간이 합리적이다 해서 아이디어하게 합리적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예? 안 하고, 합리적인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이상하다 해가지고 행동경제학 또 뭐 심리경제학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이론을 만드는데 그 이론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거는 연구에서 데이터로 검증해서 해가요. 근데 경제학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발달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아담 스미스가 한 거는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자, 내가 물건 사러 가서 물건을 파는데 저놈이 거짓말만 한다 이거야. 아, 이거는 말입니다. 좋은 겁니다. 해가 막 거짓말하고 500 만드는데 500원밖에 안 들고 실제로는 가치가 별로 없는데 막 거짓말 하는 거야. 다 거짓말만 하는 거야. 그러면 위에서 볼 때 자유시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세뿐만 아니라 그 신중상주의 할 때 아담 스미스 그거 하기 그 바로 전 단계만 해도 자유시장 경제 하면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아니다.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가능하다. 왜? 그것이 도덕감정론을 먼저 냈거든요. 도덕감정론을 쭉 보면 그걸 보면은 아 공감능력 때문에 이게 되는 거구나. 네?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퍼졌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같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 경쟁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는데 시장에서 물건 교환하는데 보니까 거짓말 그리 잘 안 하고 되거든. 선진국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거짓말을 잘 안 해요. 우리 한국하고 중국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그렇죠? 내가 미국 가서 놀란 거는 물건을 사고 영수증도 안 받고 돈만 지불하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건 안 가져왔어. 그래 가서 내 물건 주시오 하니까 영수증 없다. 그럼 네 언제 돈 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내가 뭐라고 했냐 하니까 당신이 재고하고 컴퓨터에 팔았다 하는 거 하고 차이가 나면 그건 내 거 아니냐 이랬거든. 좋다. 가서 조사를 하더니 재고 조사 다 하고 하더니 돌려줘요. 어, 내한테 물건을 줍디다. 어, 내가 놀게 80년대에 내가 놀랬겠 1980년이야 그게. 내가 놀랬어요. 야, 이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나라란 게 어떤 나라냐 하니까 공감 능력이 확대되는 나라다. 그러나 아프리카하고 중국하고 그 당시 한국은 자본주의 발달 안 됐잖아요. 전부 다 사기치니까 말이야. 막 물건 할 때 막 속나 안 속나 봐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과학입니다. 경제학은. 과학.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좌파 경제학, 우파 경제학자들 다시 말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로서 국가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막 이런 논쟁은 있는데 그러나 경제학이에요. 뭐 다른 경제학이 있느냐 이게 아니고 경험의 토대를 둔 것이 경제학입니다. 예, 하여튼 뭐 이야기가 이게 우리가 오늘 뭐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네. 뭐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이야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제가 볼 때 이제 제가 이제 또 아까 뭐 또 말을 많이 하고 또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아까 이제 그 기독교하고 지금 이제 경제학하고 이제 이게 이제 같이 이제 그 작동이 이제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경제학을 생각할 때 그러면은 기독교적인 어떤 그 가치관,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우리가 자본주의를 운영한다 하면은 방금 이제 그 김 선생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게 뭐 그 나는 그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까 이제 유럽의 그 복지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게 좀 이게 기독교 인구가 줄고 한다고 하는데 그 분석은 너무 이제 심플하게 이제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은 들어요. 그 심플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그렇게 그거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서로 이제 요소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심플하게 이제 이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은 그래서 들고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한 것이 국가가 모든 걸 장악하는 곳에는 기독교가 없어져요. 알겠어요? 예, 그 말은 사립학교가 많고 예. 우리처럼 사립학교가 많고 이런 데는 기독교가 생깁니다. 예, 부모가 그건 이제 자녀 아까 교육할 수 예, 있고 하는 데는. 예, 그건 아까 이야기하셔서 이제 더 예. 알아듣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또 다음에 또 한번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걸 좀 다루는데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독교 정신이 살아 있으면 제가 볼 때 자본주의가 진짜 이렇게 잘 이렇게 발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지금 아까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뭐 이제 거짓말하고 뭐 속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주의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게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 그것이 핵심이 뭐냐? 저는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공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뭐냐, 어디 있느냐 하는 이걸 가지고 기업가도 생각하고 소비자도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자본주의가 잘 작동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핵심이 뭐냐? 그거 기독교 정신으로 이제 작동되는 것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오늘 예, 들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예,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왜냐하면 조금 더 기독교 정신으로 하면 와이로 안 믿을 거고, 그렇죠? 예, 와이로 안 믿을 거고, 예, 정직하게 맞습니다. 생산 잘 할 거고, 예. 자본주의 그래서 발전하죠. 그건 뭐 예, 다음에 당연합니다. 좀 더 스페시픽하게 그런 걸 예, 좀 더 우리 이제 이 선생님이 또 좀 연구해가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또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제가요. 많이 갔어요. 예, 시간이 예, 많이 가서 오늘 이 정도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자. 그러면은 우리 최 선생님이 오늘 이제 지난번에 강사를 하셨지만 이제 처음 들어오셨으니까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기도하라고요? 예, 예, 예. 아니, 아, 최이원 우리 목사님인데, 최 선생님 우리 다 통역을 했으니까 최 선생님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일을 은혜로이 보내고 저녁에 또 좋은 주제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지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며 확장시키기 위해 또 형제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은총을 그 받은 은총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또 늘 저희들이 공부하며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설 때에도 저희들에게 선한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며 음,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손가락질할 때에 저희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변정하며 또 그것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애쓸 때 아버지 함께 하시며 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 선생님에게도 또 그의 학문과 가정에도 주께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 참여한 모든 선생님들 하시는 일들과 가정에 또 이 연말에 풍성한 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함께하여 더욱 은혜롭고 더욱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